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계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 생태계 위기를 우려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총이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 문제가 커지고 단체 교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정부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독점 위반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 구글이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의무가 없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조건부 매각도 판결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8%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이 나란히 부분 파업에 들어가 이달 자동차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3일과 4일은 2시간씩, 5일은 4시간 파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7년 무파업 기록도 깨졌습니다. 한국GM 노조는 1일부터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한동안 외면했던 중국 증시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중학개미들의 중국 주식 직접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내 증시는 정체 상태에 빠졌는데 중국 증시엔 왜 훈풍이 불고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지난 10년간의 긴 옆걸음을 끝내고 구조적인 반등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래셋자산운용은 지금이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이자 반등의 시작 단계라고 분석했는데요. 정치 외교적으로는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관심이 쏠렸지만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의 모든 관심은天安门 광장에 쏠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나란히 세우고 전승정 열병식을 관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 들어 흐름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오름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 비교하더라도 다 지금 트럼프라는 네. 그 변수로 인해서 지금 다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특히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 혹시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길 제가 양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양회 있을 때 제가 이제 방송을 여기서 했었는데 네. 그때 어떤 말씀드리냐면 중국 정부가 구조적으로 증시를 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게 소비인데 네. 근데 소비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있을 때 금융자산과 우리가 일반 실물자산 이야기했을 때 부동산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된다. 부동산 침체는 그렇죠. 쉽게.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금융자산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내 자산이 10억인데 갑자기 5억이 됐는데 당신 같으면 쓰겠냐라는 게 중국인들이 제가 만나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의 방향성 결국 증시로 이제 해서 이제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신국 구조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신국 구조. 예, 국 구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하는 일종의 정책인데 9개 조항으로 돼 있다고 해서 국 구조란 말을 하는데 이게 2004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신국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 때 저도 칼럼을 썼지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혹은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죠. 예금에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가계 저축액이 지금 보니까 한 160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삼경 한 2천조 정도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 돈을 끌고 와야 될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보다 저축률이 훨씬 높군요, 중국이. GDP 대비 한 GDP 120% 됩니다. GDP 대비 120%,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 되니까요. 네, 그렇네요.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또 3월 달에 소비 진작 30개 조라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도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증시를 부양하겠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결국 증시가 필요하고 그런 정책의 기조에서 이제 투자자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트럼프 변수에서 불확실성이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받아들이는 게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강력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입법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전체적인 주가 상승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를 키울 수밖에 없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자산 효과를 다른 곳에서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은 뭐 침체되고 또 예금 채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 돈을 좀 증시로 몰고 가는 정부의 이런 정책의 효과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좀 나타납니까, 지표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주식계좌 신규 개설 건수잖아요. 예.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그 신규 계좌 개설수를 보면 2월부터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월부터요? 가장 강력하게 는 게 지난 7월 한 달간 중국인들이 주식계좌 신규 개설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5% 증가했어요. 그리고 7월에 이어서 8월에는 조금 상승폭이 떨어졌는데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4%. 오. 근데 8월이 전월 대비 100% 이상 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주요 지수를 보면 상해종합지수, 심천성분지수, CSI 300 그리고 항생테크 등등 있잖아요. 연초부터 어제 9월 2일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면 상해 15%, 심천 20%, CSI 300 14%, 홍콩 항생지수 27%, 항생테크 28%.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돋보인 게 이 5개 지수가 아니라 상해 거래소 안에 상해 과창 50이라는 나스닥처럼 그렇게 따로 시장이 있어요. 상해 지수 안에 네. 과창 50. 네. 과창 50 지수가 연초 대비 34% 올랐고요. 심천 거래소 안에도 창업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창업한 지수도 연초 대비 딱 정확히 34% 주로 올랐습니다. 테크 기업, 기술 기업들이죠. 과창 네, 창업하는 거의 분들. AI 반도체, 로봇이나 바이오 이쪽이랑 관련된 심지어 그 중에는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된 기업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우리가 흔히 그전에 얘기했는데 중국 주식 투자자가 얼마나 되느냐 개인 투자자가 한 2억 2천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2억 2천만 그냥 명. 럼섬으로 이야기할 때. 예. 근데 지금 올해 7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지만 중국 계좌 개설이 계좌 계속 개설가 늘어나니까. 대충 한 7월까지는 한 1,500만 개가 정도 계좌리 개설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 투자 나도 해야 되겠는데 하고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키우고 있고 중국 정부가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구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과학기술 혁신 우리가 AI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 딥시크를 통해서 중국의 막 과학기술 AI 휴머노이드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커초항반이라는 아까 그 과창반 50지수 과창반? 네. 창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열기가 계속 뜨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뭐 이야기를 했던 뭐 우리가 소비주라고 이야기하는 마오타이 이런 일등주도 자리를 뺏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작년하고 다른 최근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러네요. 네, 정부가 최근에 정책-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뭐 채권이나 외환, 금 이렇게 연결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복권이랑 딱히 연결시키지는 않잖아요. 복권? 네. 어떻게 복권하고 근데 어떻게 연결해요? 복권이 중국이 작년부터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월 그 복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많게든 적게든 늘었어요. 네. 하지만 처음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중국인들이 복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어요. 아, 복권은 적게 사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횡재보다는 뭔가 리스크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 아까 박수정 교수님 이제 AI 관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결국은 주식 증시 상승을 지금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텐데 조금 주목되는 뭐 분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은 일단은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우타이가 영원한 1등인 줄 알았어요. 마우타이.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면 1, 2, 3위가 보면 대부분 다 시총 1, 2, 3위를 보면 이제 은행 우리가 말하는 금융주들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은행이든 뭐 건설은행이든 이런 걸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왜 그러면 이렇게 일단 올라가고 있냐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신국 구조라든가 중국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 국유주잖아요. 국유 기업들이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배당률을 높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률 높이니까 은행주들이 그렇죠, 그렇죠. 국영화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도 장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돈도 은행에 잠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총 전체적인 순위에서 봐도 업종별로 봐더라도 전기, 전자,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 이런 쪽의 기업들의 상장이나 혹은 이런 뭐 이 주식을 끌고 가는 견이 힘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기업들 중에서 뭐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AI를 지금 두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심청과 우리가 상하이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은 뭐 우리 AI만 본다라고 했을 때 뭐 하이커 비전이나 뭐 아이플라이텍이나 이런 기업들 자체도 계속 이제 이 분야를 끌고 가는 하나의 종목도 있고. 하이커 비전, 네네. 예. 네, 그다음에 아이플라이텍이 있고 캠브리콘 같은 경우도 많이 응모를 하시잖아요. 중국은 많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죠. 1년 사이에 한 430% 네. 그러니까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AI 칩 관련되면서 엠플레임이라는 또 있고 그다음에 비렌 인텔리전트란 때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장이 지금 되려고 지금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캠브리콘이 지금 이 430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후보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심히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성능 GPU 같은 설계하는 기업들 뭐 모센층이나 무시 같은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또 이렇게 AI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이오테크 쪽으로 많이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 이런 종목들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중국 증시가 한 10여 년 이제 옆으로 조금 기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중학개미들이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중학개미들의 투자도 많이 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향이 우리들? 어떤 한국 투자자분들은 개별 종목에 주로 투자하시고 어떤 분들은 개별 투자가 좀 복잡하니까 그 개별 종목 AI 관련 핵심 종목이 들어있는 한국 현지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3개월, 6, 7, 8월 월별로 한국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그 월별 순매수 추이를 보면 6월에는 마이너스 3,039만 달러고 7월 마이너스 3,447만 달러 하지만 8월에는 플러스 3,662만 달러로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8월에. 네, 그리고 아까 그 AI 관련주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AI 관련된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의 AI주를 접근할 때는 일정한 장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든지 대중국 반도체 전쟁 때문에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 본토 기업이 화웨이잖아요. 화웨이. 네, 국산 AI 칩이라든지 국산 그렇죠. 5G. 근데 화웨이가 비상장사고 화웨이 렌정회 회장이 나는 영원히 상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면 사실 가장 핵심 기업은 화웨이인데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캠브리컨 상장사인 캠브리컨이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캠브리컨 종목 코드가 688로 시작돼 있어요. 688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래 상해 거래소 종목 코드는 6자릿수인데 600으로 시작돼요. 그중에 반 이상은 호강통을 통해서 외국인 개인 투자들이 매매 가능한데 하지만 아직은 아쉽게도 상해 거래소 안에 있는 688로 시작된 종목은 아까 그 과창 50 지수에 들어가요. 요 종목들은 아직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하기 어려워요. 살 수 없군요. 그래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캠브리컨이 그 상해 과창 50 지수라는 ETF 상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상품은 한 10%, 어떤 상품은 20, 30%. 그러니까 그 캠브리컨을 비롯한 AI 국산 칩 이런 추세를 보고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해 과창 50과 관련된 ETF에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에 AI 관련 테마주를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거의
거의 다 30%대에서 40%대예요. 그리고 아까 그 10년 내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보면 10년 내 최고치가 맞고요. 네. 근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종국 정부 차원에서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이나 경기 둔화로 묶여 있는 돈을 가급적 주식으로 이전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여윳돈이 생기게 한다. 근데 그 도화선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딥시크예요. 딥시크의 네, 딥시크가 돌풍. 네, 딥시크가 1월 20일에 돌풍처럼 나타났잖아요. 그거를 스타트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예를 들어서 유니추이라든지 유비테크. 그래서 딥시크의 1월 20일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국산화 이런 하이테크 산업들이 잇따라 그 국산화 그 진척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 중앙 정부의 약간의 그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증시로 좀 이전시키는 그런 전략. 그걸 위해서는 3월 전인대 때 재정 적자율을 올렸고 또 특별 국채 규모도 늘렸고 또 중요한 거는 4월 2일에 미국 시간 4월 2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며칠 동안 급락했잖아요. 예. 그 시점에 4월 7일부터 중앙정부에서 중앙회의진이라는 중앙 금융사를 필두로 해서 4월, 5월 두 달만 해도 원화로 한 76조 원에 해당되는 자금을 중국 증시의 저가 매수세로 증안자금 성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증시 안정된 성격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도 있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창과 방패와 같죠. 창은 딥시크를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이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자립 기술력으로 방패로서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증안 자금 이렇게 같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 희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막관세라든지 강력하게 정면 반격을 했어요. 그 결과 중국의 수출 지표는 대체로 무난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뭐 2007년의 급등 그리고 2015년의 급등 그때와는 상황이 달리 여러 가지 방과 창체의 창과 방패처럼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함께 돼 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아까 잠깐 캠브리콘 얘기했지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품이 편입된 ETF를 산다고 하는데 실제 중국 관련 ETF들이 인기가 꽤 좋고 수익률도 괜찮죠. 어떤 것들이 조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나요? 거의 뭐 지금 전체적인 지금 중국 관련 그러니까 중국 증시나 자본과 연동형 ETF는 성적이 다 좋습니다. 지금도 뭐저 평균 한 30% 되고요. 높은 건 뭐 37%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던 뭐 타이거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첨단 쪽이 다 지금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장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커청반이라는 50 지수에 연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하는 것들이죠. 사실 개인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AI 중국에 상장된 AI 기업 다 그러면 괜찮냐?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흐름세를 왔지만 앞으로 하반기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그 산업군들의 앞단에 있는 빅3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아까 했던 캠브리콘 같은 경우도 화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도드라지고 보이고 화웨이가 비상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AI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LLM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초대형 언어 모델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단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데 지금 중국에서 이런 LLM 관련 대형 언어 모델에서 중국에서 뜨고 있는 기업들을 중국에서는 6마리 뭐 호랑이에 비교를 하는데 6마리 호랑이? 예, 작은 호랑이.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분야에서.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딥시크를 제외한 뭐 이렇게 쯔프 AI라는 데도 있고 쯔프 AI라는 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중국 내 LLM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기원이죠. 알리바바. 그다음에 딥시크.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딥시크를 빼고 밑에 있는 군데 다 대단한 친구들인데 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상장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시장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냐 고민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에서는 출해라고 하죠. 출해. 해외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딥시크, LLM 전체 부분에서 그 밑단에 있는 이 기업들도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은 못 가니까 지금 한국으로 거점화하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라면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부분에서
거기에서 탑3 하는 데 가는 친구를 빼고는 예. 투자를 조심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탑3, 결국- 빅3 분야에. 그러면 결국 ETF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하시는 거. 그래도 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네.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중국 하이테크 관련 ETF가 10개 이상 있는데요. 네. 지난 8월 한 달간 수익률 상위 ETF를 보면 이러면 다양하게 있어서 명칭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수익률 상위 ETF로는 예를 들어서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또는 서울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 또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또는 코덱스 네.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이게 이 ETF들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은 사실상 거의 90% 이상은 상해 과창판 안에 있는 과창 50 지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HDS 화면에서 무슨 과창판 또는 스타 50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관심은 이렇게 중시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중국의 실물 경제는 그다지 에너지가 좀 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경기 침체 여전하죠. 제조 부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AI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자립에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주가 상승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0년 만에 온 기회다. 이제 구조적 상승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분석까지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지난 2015년도가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 한참 6천 갔다가 감정 반토막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 증시는 우리한테 아픔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보면 절대 안 한다 이제는 반토막 나서 뭐 이런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다른 게 이번에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투자자의 심리나 정책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부동산이 더 나빠져야 어디만큼 나빠질 것이며 지금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미국발 이런 뭐 관세나 예. 그다음에 미중 간의 충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는 상수로 자리 잡았고 그 와중에 중국이 와 자립을 하고 있구나. 딥시크가 나왔습니다. 예, 기술 자립. 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종목도 있냐 산업군들이 약간 변화가 생긴 건 맞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있기 때문에 전빈적인 우상향은 저는 지금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고 예. 그래서 실물 경제는 물론 지금 소비는 뭐 지금 여전히 제가 뭐 현장을 저도 뭐 바로 뭐 한 2주 전에도 갔다 왔지만 예전만큼은 소비를 안 쓰는 건 맞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를 보더라도 첨단 제조와 지금 일반적인 전통 제조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 절대 중국 경제를 보실 때도 이제는 하나의 이게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던 흐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셨고 찔링 씨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실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단, 중, 장기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이 벌써 9월 3일이죠. 예. 네, 지난 8개월 동안 대체로 하이테크 위주로 AI 산업 위주로 주구장창하게 올랐어요. 예. 근데 9월의 특징이 8월 26일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관련 정책이 가장 그 하이라이트를 찍었고요. AI 플러스 정책. 네, 9월 한 달간은 약간의 공백 정책 공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3, 4개월 동안 북경시, 상해시를 비롯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부동산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시키든지 부동산 완화 정책을 좀 발표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둔화라는 요인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9월, 10월이 원래는 1년 중에 계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때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조절식의 완화 정책을 취한 거죠. 그래서 9월, 10월에는 이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실물, 내수, 부동산 전체적인 지표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9월은 어쩌면 8월까지 4, 5개월 동안 급등한 후에 9월은 약간 쉴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 중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동산이 지금 가장 아픔이잖아요. 네. 근데 좀 더 길게 뭐 5년, 10년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서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년을 피크로 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다. 대신
그 GDP 중에 하이테크를 비롯한 이런 산업이 지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비중이 점점 부동산 비중을 추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모 증권사에서 10년 장세가 시작된다. 솔직히 10년이라는 게 그때 가서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만약 G2를 비교하든 또는 중국이랑 다른 제조업 국가를 비교하든 중국의 여러 가지 비교 우위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느끼고 만으로도 있는 계속 거죠. 실감할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좀 단중 장기로 나눠서 보시면 더 네. 네. 박 교수님, 지금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지금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좀 반영됐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앞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거나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정책적인 이벤트나 뭐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올 텐데 3분기도 다행히 지금 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분기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의 뭐 4% 후반, 5% 초반은 방어가 될 것이다. 3분기에도요. 그다음에 4분기는 뭐 전통적으로 소비가 또 이렇게 피크를 찍고 하는 곳이 연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5% 중국 정부 약속한 것은 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 이벤트가 뭐냐면 아까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트럼프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중국의 또 강력한 부분들을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죠. 또 강력한 제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반도체 지금 제재하는 것도 사실은 예견돼 있던 것들이고 수출 통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더 오글 재는 부분들이 이 허점을 재는 부분들이 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증시내는 부분이 약간의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0월달에 지금 사중 전해가 또 사중 전해가 10월달에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의 정치 이벤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 경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는 대외적인 변수를 빼고는. 이번에 전승절도 한번 완전히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전승절 자체는 그 이벤트 우리 중국 증시에는 뭐 큰 좌우하지는 않겠죠. 네, 정치적인 행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정말 미국에 맞서는 첨단 무기, 미국의 스텔스기에 해당되는 것들, 혹은 AI 전투기 같은 것들도 미국도 하지 않는 걸 AI 전투기를 좀 하겠다 하고 이번에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따라서 약간은 좀 있을 것이다. 3분기 경제 성장률. 아까 이제 미래세 자산 운용이 지난 10년간 옆걸음하다 중국 증시가 이제 모처 구조적 상승의 시작 단계라는 분석을 했는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나름대로 지금 중국 증시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외국인 자금도 지금 중국 증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산 운용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에 다시 컴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지난 1월 20일에 딥시크가 나온 후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유저들이 며칠 동안 딥시크를 사용해 본 후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딥시크가 나온 후부터 1월 말 2월부터 이미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글로벌 IB들이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중국의 하이테크 경제, 이제는 중국 주식을 재평가하는 시기가 왔다. 이미 1월 2월부터 글로벌 IB에서 이전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근데 어떠면 한국에서 조금 늦게 반응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이제 9월부터 연말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 저도 동의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상반기에 비해서 3분기 실물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3분기 지표를 유심히 봐야 되고 만약 만약 3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내수 부동산 지표가 더 둔화되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4분기에 약간의 경기 안정화 대책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또 증시에 어떤 영향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이 5년마다 그 계획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예요. 그러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15차 5개년, 즉 2026년부터 30년까지를 15차 5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전체적인 국가 발전 공문이 내년 3월 전으로 통과되거든요. 근데 그 초본이나 가이드라인은 올해
올해 10월쯤에 어느 정도 연구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증시에 물론 거기에 하이테크 비중이 아주 크게 나오겠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중국 증시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을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과 자금을 갈 하겠다 거냐. 보여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잘 보기가 왜냐하면 중국적인 표현들을 그거를 숨어 있는 함의를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또 이게 15차 5개년 계획령이 올해 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연말에 나오는 그때 나오면 15차 또 5개년 계획. 또 다음 방송에서 제가 또 설명을 또 같이 드리도록 그때는 하겠습니다. 아마 15차 5개년 공문이랑 14차 5개년을 비교하면서 어느 맞습니다. 비중이 높아지고 어느 비중이 어떻게 낮아지고 달라지느냐 5개년 계획이.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잘 그 15차 5개년 계획의 구성을 좀 봐야지 중국 경제가 어떤 분야를 지향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중국 증시와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뚫었습니다. 국내 금 거래소에서도 한 돈에 또다시 60만 원을 넘어섰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춤하던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이유, 지금도 투자하기에는 늦지 않았는지 최진영 대신증권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 지금 온스당 3,600달러를 뚫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안 옆걸음을 좀 걸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죠? 예, 일단은 연초 대비로 했었을 땐 수익률이 거의 국제가격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상승을 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난 1, 2, 3월까지는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신물단에서 최대 고객이었던 최대 소비자인 중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동안 계속 위안화 표시 자산을 안 사고 금만 샀던 중국 개인들이 매수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요 최근 들어서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라든가 또는 베네수엘라와 미국과 전쟁 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튀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는 금값이 조금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금을 조금 덜 샀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였군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덜 샀긴 했는데 정부의 규제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규제. 예, 왜냐면 개인들의 돈들이 제발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을 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왔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중국인이더라도 주식을 굳이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이었는데 근데 금에 대해서 규제를 걸었거든요. 신용대출 통해서라던가 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해서 금 거래를 갖다가 제한하는 조치가 5월부터 나왔고 정확하게 중국 증시도 5월부터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개인의 돈들이 결국 갈 곳이 잃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막아버렸고 정부가 그 상황에서 금도 매입을 갖다 까다롭게 만들었다. 하니까. 결국 증시로 사실 중국 증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왜 왔었다? 결국 중국 개인들의 자금을 정부가 차단을 함으로써 유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금 투자를 조금 규제하면서 돈의 흐름이 물꼬가 이제 증시로 가도록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좀 주춤했는데 금값이 주춤했는데 다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은값도 덩달아 오른다면 금과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은 별도의 수요가 있는 겁니까? 여기 시세는 어때요?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결국 둘 다 해지 자산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만 은과 금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네. 지금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안전자산 수요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는데 사실 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동성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보면 은하고 백금이 유독 많이 상승폭이 컸었거든요. 그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실 유동성 효과고 왜냐? 은이나 백금 같은 자산들은 그 유동성 지수를 갖다 대략 한 못해도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온 거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면서 은은 앞으로도 갈 일이 더 많이 남았고 더불어서 금 대비했을 때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엔 유동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자금에 이렇게 풍성하다. 그 네. 흐름으로 지금 은값은 상승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본격적인 작년 9월 페드의 금리 인하 직후로 누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했었다 지준율 인하랑 중국하고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만 놓고 봐더라도 연초 대비로 봤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유동성 공급을 누가 했느냐? 중국이 제일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 20이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유동성이 즉 미국은 별로 안 풀었어요. 비미국 중심의 유동성이 계속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동성 단에서 증시가 2개월을 후행한다면은 사실 원자재 단에서는 은하고 백금이 가장 민감할 텐데 이들이 4에서 5개월 후행하면서 움직였다라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제 금값이 오른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금리나 기대, 또 하나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인데 우선 금리가 떨어지면 왜 금이 상대적으로 이게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질금리랑 금 같은 경우에 역의 상관관계를 그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보유 자산 자체가 대부분 무엇이다? 장기채라든가 이런 채권 형태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해지단에서 금으로 해지하는 수단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주요 가장 큰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고 그 다음에는 뭐다 ETF 시장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게 예정되거나 실제 떨어지면 금값은 이제 거꾸로 오른다. 역의 상관관계. 맞습니다. 금리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고 실질적으로 인하된 이후부터는 또 잘 안 올라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 많이 좀 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거라는 게 이게 금값 시장, 금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증시에서는 크게 이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귀금속 시장에서는 영향이 있었나요? 이런 소문이? 맞습니다.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계속 한없이 내려가다 갑자기 튀었거든요. 최근에요? 결국 두 자산이 공통적으로 튀었거든요. 누구? 바로 금하고 유가가. 결국 그 시점을 따지고 놓고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나오고 나서 왜냐하면 뭐 마약 문제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갖다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특히나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같이 덩달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관세가 불법이다 이런 이제 판결까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또 다시 튈까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으니까 안전자산을 좀 사자 하는 차원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역시 정세가 불안할 것 같으면 금을 사겠다는 수요는 좀 늘어난다. 그거군요. 전통적인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금과 은에 사실 계속 오르다가 주춤하다가 또 오르다가 결국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의 투자를 좀 해야 됩니까? 뭐 현물을 사는 거는 좀 상당히 비싸서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실물을 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MTS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KRX 금선물 거래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방법이 사실은 가장 세금 측면이라던가 뭐 수수료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용이할 텐데
오히려 ETF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 현물 ETF는 그나마 나아요. 예. 그러나 선물형 ETF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왜냐 선물이기 때문에 매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봤었을 때 좀 더 선물 형태인 ETF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뭐 MTS 통해서 KRX 현물을 통한 거래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현물 ETF. 어떻게 KRX 현물 에서 ETF라던가 또는 KRX 현물을 갖다가 현물. 이용한 거래가 훨씬 용이하겠죠. 그렇거나 또는 현물 ETF나 이런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금값이 어느새 훌쩍하면 지금 한 돈에 다시 또 60만 원. 지난 2월에도 60만 원 한번 넘은 적이 있었죠. 한 한번 돈에 우리 한 그랬었죠. 돈으로. 그때 이번에 한번 다시 또 급증을 60만 했었죠. 넘었으니까요. 돌반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60만 원 넘었으니. 그렇지 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자, 그러면 지금 정세 불안이 뭐 언제 가라앉을지, 언제 더 악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값이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향후 금값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CME 페드워치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이던스 자체가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확률 자체가 왜냐하면은 80%한 9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기정사실로 특히 이미 앞서 우리가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은 우리가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겠다. 이 멘트 자체가 더 중요했다라 보고 사실 저희 하우스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7월부터 분명 파월은 이제부터 고용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 대표 실제로 수정치 나왔었을 때 시장은 놀랬고 이와 관련해서 페드는 움직였고 그럼 페드 단에서 실제 액션이 나온다면 그게 9월일 테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기정사실이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반응을 했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9월 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내 사실 9월도 9월이고 최소 못해도 한 2차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고요. 9월 포함해서 연내 두 번 정도. 그러면 금값도 다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역상관관계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다. 금값 전망 추세는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었을 때 결국 노를 젓는다라고요. 근데 중요한 점, 금리가 실제로 그럼 인하된 이후에는 이미 선반영 됐거든요. 중요한 점은 금리가 인하되면 페드가 인하하면은 누가 또 인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 ECB랑 특히 중국의 PBOC예요. 중국, 유럽. 맞습니다. 이들이 작년 9월과 동일하거든요. 결국 FOMC에서 페드가 금리 인하한 걸 확인하고 넘어가려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난 7월 30일 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금리랑 지준율 인하 문구를 삭제해버렸다가 즉 보고 있는 거죠. 작년 9월과 마찬가지예요. 페드의 인하 직후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알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 방어를 일단은 먼저 우선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못해도 4분기 때 페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중국이나 이들도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금보다는 이때부터 뭐다? 유동성이 비약적으로 더욱더 팽창하기 때문에 그럼 유동성 때는 전통적 안전자산인가? 그렇지 않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결국에는 자산? 맞습니다. 결국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금 아무리 올라도 차라리 위험 자산이 낫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9월 달에 S&P 500 기준으로는 계절적으로 조정 구간입니다. 그럼 계절적으로 만약 조정이 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때 오히려 금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위험 자산을 통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유동성에 우리가 베팅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바라봤던 뷰와 지금과 여전히 동일하거든요. 왜? 유동성이 팽창한다. 그동안에는 비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 풀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미국의 SLR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미국은 그동안 연초 대비 4천억 달러밖에 유동성 안 풀었는데 이들이 이제부터 돈을 푼다라는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는 좀 더 금을 오히려 좀 더 접근하기보다는 위험 자산, 특히 성장주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따른다면 그 유동성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누가 그 유동성에 힘을 얻고 올라갈 건가? 금보다는 위험 자산이다. 그럼 금 투자 지금 시점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까? 저는 여전히 좀 적절하지 않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2020년 8월 달에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고 G7 중앙은행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금리 인하했었을 때 처음엔 금이 먼저 올라갔었어요. 왜냐? 금리 인하를 먼저 했었고 중앙은행들은 그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열심히 샀고. 근데 중요한 점. 그렇게 해서 누가 근데 그 다음에 2020년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는 구간에서는 모든 이들, IB들이 전부 다 금이 더 갈 거라 주장했는데 안 갔어요. 그때부터 뭐가 갔다? S&P 500이나 위험 자산들이 오히려 업사이드가 훨씬 더 커지면서 금은 오히려 박스권으로 갇혀버렸고 주식만 날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요즘 그러면 주요국의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고로 금을 좀 예전처럼 많이 늘리진 않습니까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비중은 계속 점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외환보유고의 금에 대한 비중은 지금 현재 23%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많이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 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 각국 정부가 부채에 대한 발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이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부채 발행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럼 뭐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화폐에 대한 원화라든가 달러화라든가 위안화에 대해서 가치를 과연 신뢰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해지성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단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국 중앙들이 돈을 너무 많이 푼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지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전반적으로 금리라든지 금리 아주 민감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글로벌 어떤 안보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값에 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충격이 오면 금값이 뛰거나 떨어지거나 이럴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바라본 건 사실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면은 뭐 리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만한 가능성은 저희는 여전히 없다라고 좀 접근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물가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단에서도 그렇게 또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물가단에서 누가 물가를 견인하느냐? 사실 원자재거든요. 원자재 안에서도 원자재 지수에서 금만 빼고 보면 원자재 지수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기대 인플레예요. 중요한 점, 이를 선행하는 게 무엇이다? 유동성이에요. 전 세계 유동성 지수 상승률이 이를 12개월가량을 선행하거든요. 그럼 뭐다? 작년 10월부터 비미국 주도로 유동성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미국이 또 풀 차례예요. 돈을 더 푼다. 자, 그러면은 상승률의 기저를 감안해서 선행적으로 감안하면 내년도 못해도 이맘때까지 상승률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특히 내년 하반기 때. 그러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는 지금보다 또는 내년 상반기보단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 테고 그럼 그 전까지는 스태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저희가 볼 땐 좀 부재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제 금값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 중국 증시를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학 개미들의 귀환이라고나 할까요? 중국 증시가 반도체 AI 기업 중심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뉴욕 증시로 달려갔던 서학 개미들이 국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듯 했는데 최근 코스피가 정체 상태에 빠지면서 실망하고 있죠. 잠깐 고개를 들었던 국장이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왜 부진한지 정부는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